오늘 우리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결국 제3자 변제 방식에 피해자 측이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일본의 책임과 사과는 빠져 있어서 반쪽짜리 해법에 그쳤다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018년 대법원 판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지급하라라는 판결. 여기에 대해서 오늘 행정안전부 재단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소위 제3자 대의변제 카드를 공식적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예,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불길한 예감은 잘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이 제3자법은 이미 오늘 발표 이전에도 예상됐던 건데요. 네. 굉장히 착잡합니다. 저는 그냥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서는 굉장히 이게 매국적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외교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는 완패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반쪽짜리가 아니라 빈손이죠. 빈손. 뭐 얻은 거 반이라도 얻었습니까? 저는 하나도 얻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외신도 보고 하니까 왜 도대체 이렇게 서둘렀느냐에 대해서 외신도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이런저런 분석을 내놓던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로 미국의 압력, 그다음에 한미일 북중러가 움직이는 것에 대한 공포감, 이게 한국을 이렇게 서두르게 움직이게 했다. 저는 약간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압력이었다면 네. 미국으로서는 한미일을 묶고 싶겠죠.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 일본은 미국의 압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요구를 한국한테 압박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미국을 이용해서 일본을 압박하는 것을 아예 시도조차 안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네. 예. 거기에서 벌써 외교적 완패고요. 두 번째는 앞뒤가 바뀌었죠. 네. 북중러가 모여서 북중러가 합치기 때문에 한미일이 묶여야 된다는 것은 이 변수가 독립 변수가 아니고요. 한미일이 묶이니까 이제 북중러가 묶일 겁니다. 오히려 한미일이 먼저 묶이면서 소위 그럼요. 인도태평양 전략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북중러는 생각보다 이렇게 이 서로 직결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북한에 뭐 러시아군이 있습니까? 중국군이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얘기되는 게, 그럼 경제적으로 우리가 안보상의 문제는 앞뒤가 바뀌었고 오히려 미국의 압력을 일본은 이용했는데 우리는 왜 거꾸로 이용을 못했느냐라는 얘기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막 굉장히 급한 게 있었던 겁니까? 글쎄요. 그게 있다면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예. 이게 그래서 작년 11월에 푸놈펜 선언에서 한미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언론에도 밝히지 않고 국회에서도 보고하지 않았고 네. 기자들도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네. 거기서 저는 지금 원래 들어와가지고 일본의 그 세 가지 그 헌법이나 법률을 바꾸고요. 네. 그 다음에 반경 능력 인정하고 3.1 기념사 그리고 오늘까지 1년에 이게 일관성을 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지난 정부에서의 한일 관계를 망친 것은 문재인 정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네. 일본으로서 그래 맞네. 한국이 잘못했으니까 한국이 고쳐오는 게 맞네. 라는 결론으로 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한국이 모든 양보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오히려 실제로 얻고자 하는 게 있었으면 예. 과거 정부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걸 지렛대로 썼어도 됐을 텐데 그렇죠. 스스로 써야 될 지금, 지렛대를 스스로 그냥 없애버리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저는 오늘 안보실이나 외교부의 발표들을 보고 이게 일본의 외교부 내무성이나 안보실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할 수 있는 한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일본이 한국이 1965년 조약을 파기한 국가라는 부분을 일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식으로 예. 일본을 정당화하고 일본을 변호하는 것을 일관했습니다. 김태호 차장이었죠. 예. 예. 김태호 차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거 일본 강요가 얘기하면 그래도 하나지만 그래
나라는 그 입장이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근데 한국의 지금 정부가 그것도 대통령실이 예. 일본의 입장을 변호해야 될 이유만큼 약점이 잡힌 게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자, 오늘 일본 측 반응을 보면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부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이게 어떤 내용이고 이걸 계승하면 되는 건지 평가를 좀 해주시죠. 아니 그 자체는 일본 저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굉장히 잘 된 거죠. 거기 일본에 확실한 사과가 전제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박진 장관이 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새로운 사죄가 능사가 아니다. 그게 왜 피해자가 할 얘기지 왜 장관의 얘기를 합니까 그거를? 예. 그리고 자꾸 털고 가자는데 일본이 털고 가야지 왜 우리가 털고 갑니까 피해자가? 그러니까 사과가 전제되지 않으면 자꾸 김대중 오부치 진보나 또는 보수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장 바람직한 그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의 합의점이라고 보는 것을 인용하면서 예. 지금의 외교 참사를 숨기려는 것이 그 정신을 개성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G7 회의에 이번에 초대 못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급증도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계속 문재인 정부 때는 G7 회의에 우리가 G7은 아니지만 계속 초대받았는데 이번이 일본이 호스트니까 혹시 초대 안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조급증도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 조급증 때문에 했다고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네.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전체적으로 저는 이게 한미를 저는 동맹으로 간다고 보는데요. 네. 이것이 뭐 해결의 시작이라고 오히려 얘기하지만 저는 이게 이제 한미일 관계에서 우리의 이 프레임에 묶이게 되는 이 외교 참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 참사의 시작이다. 한미일 동맹, 군사 동맹에서 미국의 입장은 보면 미국 밑에 일본, 일본 밑에 한국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게 그 평등한 상호 동맹이라기보다는 위계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저는 뭐 미국이 워낙 강국이니까 유럽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나 힘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와 한미 동맹에서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데, 그렇죠. 지금 한미일이 동맹으로 갔어도 안 되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군사 전략적으로나 이렇게 봤을 때 미국과 일본의 동맹, 즉 미일 동맹의 하부 구조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그 방식으로 해결되어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기에 한일 관계가 지금까지의 자기들의 한미일로 묶는 거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이었는데 그것이 한국의 전적인 양보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에서 지금 대통령부터 국무장관 그리고 주미대사까지 주한미 대사까지 지금 환영 일색이죠. 네, 아주 뭐 그 환영 논평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네, 보니까 네. 오늘 박진 장관이 맨 마지막에 덧붙여라고 하면서 쓱 끼워놨는데 이게 근본적인 그 윤석열 정부의 인식 아닌가 싶은데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 및 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함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 변형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안보도 소위 말하는 안보 논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네. 도발이 심해지니까 네. 일본이 필요하고 한미일로 묶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 역시 윤 대통령의 일관적인 생각이었죠. 왜냐하면 네. 나토에 가서도 그렇고 유엔 연설 때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한미일 프놈펜 선언도 그렇고 우리가 해양 세력 즉 미국과 일본과 완전히 올라타면서 대륙 세력 북중러에게는 적대적 세력으로 진영을 나누는데 우리가 선봉자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보셔도 우리는 반도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대륙 세력이기도 하고 해양 세력인데 우리가 해양 세력으로 완전히 올라타면서 이게 우리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충돌 지점의 제일 전위대가 되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자발적으로 우리가 속도를 내주고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전 적어도 뭔가 뭐 좀 보장을 받는 게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그게 그렇죠. 외교의 기본이니까 상호주의가 기본이니까. 근데 일본의 기존의 지금 태도로 봐서는 뭐 특별히 보장하는 게 없는 것 같고 미국도 최근에 그 반도체 관련돼서 경제 정책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뭘 보장받았지 하는 의문인데 뭐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 이렇게 물밑에서 뭐 서로 상호적으로 뭘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한국이 한미일에서 전 세계에서 외교적 전혀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게 여기 나오는 건데요. 네. 미국에게 지금 우리 기업들이 전적으로 다 투자하면서 IRA 그 배터리에서 우리가 보조금에서 뒤통수를 맞았죠.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다 약속했는데 미국은 또 뒤통수를 지금 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지금 보통 국가로 나오고 재무장하는 거에서 우리가 다 사실상 장애물을 걷어주고 있는데 사실 일본으로부터 방금 받은 것은 하나도 없죠. 사과조차도 안 받을 것이고요. 일본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우리는 받아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하는 소위 말하는 수출 규제 그거 사실상 이미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수출 다변화를 했고 우리 국산화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 그거를 풀어주는 것조차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풀어준다고. WTO 제소부터 먼저 걷어라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그럼요. 예. 지금 이미 이제 그 활자루를 일본이 쥐었다고 생각하겠죠. 한국은 무조건 양보하는 모드라고 일본은 생각하겠죠. 그래도 하여튼간에 이해가 잘 안 가서 왜 이렇게 서두를까? 이렇게 뭐 받는 게 없는데. 진짜 심각한 거는요. 네. 이게 위안부 합의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네. 합의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합의문이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왜냐하면 합의문이 있으면 일본은 뭐 하고 한국은 뭐 한다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다 양보해버리고 예. 일본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이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아. 한일 위안부는 우리가 나중에 뒤집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반발을 했고. 그런데 이건 뒤집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해야 될 부분이 우리 발표 속에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 뒤집으려고 해야 뒤집을 합의가 없네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지. 취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겁니다. 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거다. 예. 아, 이것도 저도 처음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전경련하고 게이단렌이 공동으로 청년 미래기금 조성해서 그 유학 오는 유학생들한테 한국에서 일본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겠다는 건데 뭐 이런 방식의 어떤 해결 방안이 외교적으로 뭐 좀 일반화된 방식인가요? 어떤가요? 전혀 없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고 일본을 하는데 일본은 이거를 자기들의 사과와 절대로 연결시키지 않을 겁니다. 근데 포장하는 거죠. 아, 일본은 한국이 그렇게 대한 것에 일본의 이 정도의 성의를 보인다 했지만 그렇지만 사과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한국은 한국의 입장을 일본은 일본의 입장이라는 방식으로 지금 피해가는 겁니다. 포장하는 거죠. 포장에 불과하다. 아니 한국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게 이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합의문 없는 오늘의 조치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말씀까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